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39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웰터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2, 3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 2000년대에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4부에서 이제 2000년대까지 넘어올 것 같아요. 끝장을 봐야지. 자, 그 WBC 국제 심판위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이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악의 지존 코토바 서준환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오스카 델라 호야와 아이크 커테이의 명승부 정말 재밌게 본 경기인데 아마 이 경기 다시 보셔도 지금 봐도 정말 그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팽팽한 그런 승부였습니다. 이렇게 호야와 커티가 만나는 동안 이제 IBF의 펠릭스 트리니다드는 14번 방어를 성공하면서 이제 새로운 강자로 주목을 좀 받고 있었죠. 예, 그래서 모리스 블로커가 이제 IBF 챔피언이 됐는데 페르토리코의 이제 신성이죠. 그렇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브로커로 2라운드에 그냥 거의 혼절을 시키는 아주 쇼킹한 시합을 했고 1차 방어에서 또 멜드릭 테일러와도 아주 터프한 시합을 벌였던 그 가르시아, 무슨 가르시아죠? 루이스 가르시아. 이 선수를 또 1라운드에 KO를 시켜 아주 파죽지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 그 터프하였던 그 프레디 펜들턴도 KO 시키고 하면서 이 트리니다드의 초반 뭐 로드니 무어 뭐 오바카 나름 미국의 이제 웰터급의 내노라는 선수를 KO 시키는데 야, 이 선수 처음에 보니까 그 뭐라 그러나 휘어 들어오는 그 레프트 있죠. 야, 그거 정말 매력적이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이 트리니다드 레프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프트가 거의 그 결정타 피니시볼로가 되는데 그 레프트 그 후기라고 봐야죠. 레프트 스윙이죠. 그러니까 후기라고 들어오는데 봐야죠. 야, 그건 정말 그 주먹은 정말 100만 불짜리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니다드라고 이제 상당히 뭐 얼굴도 미남이고 그 웰터급의 아주 새로운 스타. 트리니다드도 웰터급 올타임 치면 한 10위 안에 들려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웰터급은 워낙 좀 빡빡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나름 하여간 뭐 IBF 챔피언을 몇 번 방어하더라? 14번이요. 하여간 굉장히 그 방어전을 수를 많이 하고 이제 호야와 붙죠. 호야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아주 명승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호야와 트리니다드는 사실 좀 싱거웠어요. 호야와 커테이전은 정말 명승부였는데 시합 내용은 그랬죠. 네, 네. 근데 판정 자체도 그리고- 그리고 논란의 경기를 해보고 싶은데 호야가 이겼다는 그런 그 반응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시합 보면서 호야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판정은 트리니다드에게 갔기 때문에 호야의 바벨럼이 그 트리니다드의 돈킹에게 졌다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99년 2월에 호야가 커티를 꺾고 6차 방어를 하고 그리고 오바카를 상대로 방어전을 7차를 하는데 네. 그 경기 국내에서도 생중계했었어요. 네. 근데 11라운드에 이제 원펀치로 KO 승을 거두기는 하지만 오바카한테 정말 고전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호야 진다라는 그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고전을 하는데 결국 이제 KO를 시키고 9월에 그 트리니다드와 호야가 이제 진정한 웰터급의 최강을 이제 가리는 경기였는데 내용 자체는 정말 박빙이었고 그냥 빡빡하게 그렇죠. 가는. 네. 빡빡한 승부에 화끈한 그런 그 그냥 페이스전이 내용이 계속 있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트리니다드 경우는 조금이라도 약세가 보이거나 허점이 보이면 들어가서 이제 상대를 KO 시켜버리는데 헥토르 카마초라든지 뭐 퍼넬 휘테커라든지 호야라든지 이런 빠른 선수들을 만나면 절대로 무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사실 어쨌든 호야가 이제 그 전승 대결에서 이제 그 지게 되죠. 그리고 트리니다드가 그게 호야 1패 첫 패인가요? 첫 패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리니다드는 이후에 이제 또 체급을 올리죠. 트리니다드는 통합하고 이제 한 체급을 올려서 네. 또 한 명의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데이빗 리드를 이제 이기고 했는데 다운을 먼저 당하고 역전 판정선을 그러니까 거두죠. 트리니다드는 약간 맷집은 뭐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웰터급 시합에서도 다운은 가끔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케빈 루이싱하고 방어전도 다운을 한번 당하고 요리보이 컴파스에게도 한 차례 또 다운을 한번 당하고 하는데 이게 뭐 트리니다드는 웰터급이 베스트였던 것 같고 주니아미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러나 그
그 어떤 강함이 좀 사라졌고 결국은 이제 후에 뭐 미들까지 올라가서 뭐 홉킨스에게 도전을 했다가 홉킨스의 그 견고함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뭐 KO패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르가스 말씀하셨던 경기는 WBA 챔피언을 데이비드 리드를 꺾고 트리니다드가 되고 IBF로 이제 바르가스가 챔피언이어서 통합 타이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윌리엄 조피를 KO시키고 예, 미들급 그러니까 챔피언도 그게 되고. 레벨이라는 게 미들급 올라가서도 윌리엄 조피면은 그렇죠. 일본에 와서 다케하라 이기고 챔피언이 되고 방어전도 이제 꽤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주 쉽게 잡아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홉킨스한테는 안 되더라고. 근데 뭐 홉킨스는 미들에서는 뭐 호야도 홉킨스한테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트리니다드가 미국인들한테 휘테커 그 84년 금메달리스트, 호야는 92년 금메달리스트, 또 데이비드 리드는 96년 금메달리스트인데 전부 꺾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킬러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 호킨스가 마지막 라운드에 그 트리니다드를 KO시키고 USA를 막 연호합니다. 그 코너에 올라가서. 근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참 인기가 없었던 호킨스인데 그때 미국인들도 트리니다드를 응원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인기가 참 없었죠. 예. 그럼 이제 요 막간에 이제 그 쉐인 모슬리 라이트급에서 그렇죠. 아주 아. 그 하여튼 쉐인 모슬리가 잠깐 이제 웰터급에 와서 뭐 나름 뭐 호야를 두 번이나 이기고. 연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쉐인 모슬리한테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두 선수가 한번 시합을 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유년기죠. 트라우마가 있나? 네, 모슬리가 한번 이겼고 부모들끼리 가깝고 같은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자주 만나서 훈련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멜디릭 테일러의 그 계보로 있는 그 모슬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빠른 거 그냥 빠른 저거고 라이트급 때는 좀 무시무시했어요. 라이트급 때는 8번 방어전을 전부 KO로 그 이겼었어요. IBF 라이트급 챔피언 할 때는 그 방어전마다 KO 씬이 아주 그 쇼킹한 게 많았는데 웰터급은 뭐 그냥 그런 정도. 근데 그런 쉐인 무슬리도 결국은 버넌 포레스트한테 두 번이나 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자를 만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베런 포레스트도 글쎄 포레스트는 또 리카르도 마요르가에게 네. 또 이연패를 거기 사슬이 먹이 선수들이 또 재밌습니다. 그때가 막 이제 막 뒤죽박죽 될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트리니다드가 WBC랑 IBF를 웰터급을 통합해버리고 한 체급을 올라갑니다. WBC가 공석이 됐는데 호야는 이제 다른 팀이랑 재기전을 갖게 되는데 WBC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호야를 챔피언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결정전 없이 챔피언이 돼서 모슬리와 이제 2000년 6월에 그 방어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기에서 모슬리가 두란처럼 라이트에서 웰터로 바로 올라와서 호야를 이제 판정으로 꺾고 챔피언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 판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경기를 다시 이렇게 리뷰해서 보면 판정은 올바르게 간 것 같더라고요. 호야가 아무리 빨라도 모슬리의 스피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모슬리 복싱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쿠에바스 시합 보고 자란 세대라 아 이제 모슬리에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 이슈됐던 거는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 지금은 이혼했죠. 지금 이혼했지만 그 당시에서 태극기를 달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MBC 콘테스트 모슬레이 시합은 그 당시에 뭐 호야 시합, 모슬레이 시합 다 해줬어요. 다 해줬죠, 많이 해줬죠. 그 모슬레이 시합 하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고 뭐 태극기도 달고 나와서 좀 그런 친근감이 있어서 그렇지. 복싱 자체는 뭐 모슬레이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매력적인 복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쉽게 지지 않는 그리고 내구력, 내구력. 이 정말 좋았죠 모슬리가. 옛날부터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멜드릭 테일러하고 자꾸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 좀 오버랩이 되는 면이 있네요. 멜드릭 테일러랑 자꾸- 쉐인 모슬리랑 예, 저도 약간 그런데요. 쉐인 무슬리를 이름을 떠올리려니까 자꾸 멜드릭 테일러가 자꾸 이름이 자꾸 떠올라서 그 쉐인 무슬리가 움직임이 좀 비슷하죠.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그 쉐인 모슬리는 이후에 이제 슈퍼웰터로 또 올라가서 로날드 라이트하고 그러니까 슈퍼웰터로 먼저 간 건 호야죠. 네, 호야가 호야가 이제 카스틸리오를 꺾고 5차례 패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르가스랑 통합전을 가져서 WBA, WBA, WBC 슈퍼웰터급 챔피언이 네. 됐는데 그걸 모슬리가 또 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 체급석권을 또 호야를 상대로 네. 2차전에서도 또 호야가 쪽을 못 쓰고 모슬리에게 타이틀을 내주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로날드 라이트에게 또 연패를 하면서 모슬리가 로날드 라이트가 뺏기죠. 저 약간 모슬레이가 또 로날드 라이트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포레스트한테도 안 되고 라이트한테도. 그러니까 로날드 라이트도 참 뭐 타이틀 방어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재미없는 복싱. 아 진짜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건 좋은데 너무 재미없는 복싱. 그러니까 그 흑인 비볼 같은. 맞아요. 근데 비볼은 확실한 장기라도 있는데 라이트는 진짜. 그러니까 로날드 라이트가 KO승을 한 거는 영국 가서 원정 가서 잘 이름도 없는 이런 선수들한테나 KO승을 내지 웬만해 가지고 KO가 안 나는. 상당히 그 까다롭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재미없는. 하지만 뭐 방어전도 뭐 기구로 바꿔가면서 그렇죠. 하면서 여러 번 했고. 그리고 KO패가 한 번도 없어요. 호킨스랑 해도 판정패. 그렇죠. 누구랑 붙어도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가니까. 근데 내구력이 좋다기보단 디펜스 기술이 디펜스가 워낙 뛰어나기 좋아요. 때문에 잘 맞질 않습니다. 정타를. 그리고 이제 웰터급에 또 잽주다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잽주다는 슈퍼 포리 스핑크스도 등장을 하고. 코리 스핑크스는 그 스핑크스 형제의 사촌 조카인가요? 그 레온 스핑크스의 조카? 아들인가? 아들인가? 레온 스핑크스의 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클 스핑크스의 조카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일간인 건 맞아요. 그 당시에 상당히 재미없던 그 로날드 라이트만큼 재미없던 게 이제 코리 스핑크스죠. 그래가지고 그 잡주다를 한번 이기죠. 코리 스핑크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챔피언이 되죠. 챔피언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서력전에서 그러니까 2차전에서는 다시 이제 잡주다가 이기고. 예. 그래서 잡주다는 글쎄 슈퍼라이트급 챔피언부터 이제 했는데 굉장히 그 동물적인 움직임 그리고 빠른. 근데 또 내구력은 또 느닷없을 때 또 KO패도 당하고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유명한 게 이제 코스차추한테 KO 당하고 KO 당하고 제이 레이디 트위스트 춘 다음에 막 그 트위스트 치면서 일어났다가 제이네이드가 시합 스톱 시키니까 그 넉살 잡고 그 제재 안 당했나 모르겠어요. 제재 당했어요. 그래서 그 커미션에서 벌금을 거의 한 2억 가까이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그 뉴욕주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경기 못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버넌 포레스트가 셰인 모슬리를 2번 연파하고 기세로 올리니까 이제 리카르도 마요르카를 이제 돈킹이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막 웰터급이 그냥 막 주죽박죽이네. 분위기 활발하네. 그렇죠. WBA는 또 앤드류 루이스라고 식스헤드인가? 예, 뭐 그래서 제임스 페이지 나오고 뭐 서로 치지고 볶고 거기에 그 멕시칸 하나겠죠? 또 알레한드로 가르시아인가? 또 알레한드로 가르시아가 뭐 또 등장하고. 그래서 막 이때는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분할거네요, 진짜. 분할거네요. 근데 식스헤드도 그렇고 제임스 페이지도 그렇고 나름 매력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자체로는 복싱 자체로는 나름 매력이 있었고. 개성이 좀 있었죠. 리카르도 마요르가도 그렇고. 근데 전 마요르가 정말 싫어했어요. 전 진짜 그런 류의 그런 개싸움 약간 양아치 같은 싸움꾼이죠. 막싸움. 네, 막싸움 같은 정말. 그래도 또 마요르가 지는 거 보면 통쾌하던데. 나름. 이기든 지든 굉장히 화끈한 시합을 선사하죠. 그 버넌 포레스트를 3회 KO로 잡을 때 참 쇼킹했어요. 버넌 포레스트가 그렇게 허망하게 그 테크니션이 그렇게 그 한방 관자놀이 1라운드 이미 다운이 있었지만 3라운드에 이렇게 관자놀이 맞고 그냥 눈이 돌아와서 그냥 경기가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 베런 포레스트도 웰터급은 상당히 기대주였는데 그렇죠. 의외로 뭐 이렇게 뭐 만개하지 못했고. 모슬리 꺾고 재전에서도 이겼을 때만 해도 이제 포레스트의 시대가 왔다. 그랬죠. 딱 이제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 포레스트는 웰터급 쳐서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좋았고 그랬는데 뭐 더 이상 그렇게 어이없게 임자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막간에 그냥 그 제임스 페이지도 앤드류 루이스하고 그리고 또 시합 자체는 굉장히 재밌긴 했는데 그냥
웰터 WBA는 약간 그 당시에 웰터급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WBC가 웰터급의 주류를 좀 잃었고 WBA는 독자. WBO 역시도 이제 다니엘 산토스나 뭐 안토니오 마가리토를 네. 축으로 해서 네. 좀 독자 노선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터급이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정리가 안 됐다가 주죽박죽이 나고 그렇죠. 네. 이걸 정리한 게 이제 플로이드 메이웨더. 메이웨더가 이제 그 주니어 라이트, 주니어 웰터 이어가지고 이제 웰터 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지만 정리를 했고 이 메이웨더가 슈퍼 페다나 라이트급 때는 나름 시합이 재밌었는데 대단했죠. 웰터 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이웨더가 된 거예요. 아웃복싱의 특화가 네, 된 특화가 됐고 그 초창기 뭐 슈퍼페더 챔피언 뭐 그 제나로 에르난데스나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공격적인 면도 있고 만프레드 KO 시키는 거 보면 뭐 굉장히 저거 한데 정말 웰터급 와서는 퍼펙트한 그 디펜스 마스터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하품 나오는 시합이 꽤 많아지고 뭐 굳이 KO를 안 시키려고 자기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해가지고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선수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그 웰터급의 메이웨더 자체로는 굉장한 그 스타지만 그 팬으로서는 좀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시합이 많아지죠. 게다가 이제 막 그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라든지 로버트 게레로라든지 이 페더급에서 출발한 챔피언들이 웰터급 챔피언이 되고 막 이런 그 사례들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체급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막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뭐 기세가 괜찮았다. 안드로 베르토 같은 선수도 뭐 메이웨더한테는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로는 뭐 슈퍼라이트 라이트 웰타는 그게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슈퍼 체급 올리고 막 그런 판이니까 사실상 다 막저 체급 구분도 없어진 셈이. 그러니까 마르케스 하면은 우리는 저기 페더급 시절 페더급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라이트급 때 뭐 시절을 얘기하는데 이게 웰터급 와가지고도 막 메이웨더하고 웰터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니까 로버트 게레로도 게레로도 마찬가지로 페더급 뭐 IBF 챔피언 하다가 하니까 이게 체급의 이런 경계가 많이 없어지고 다체급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이거. 거기다 또 이제 메이웨더가 지금 물을 흐려놓은 게 은퇴를 해버려요. 체급 바꾸고 아웃복싱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는데 은퇴를 해버려. 한번 이기고 나면 또 은퇴야. 그리고 또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혼란스럽게 막 이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시합 내용이 어쨌든 이제 이즘에 그 코토도 웰터로 올라오죠. 그렇죠. 네. 코토도 이제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을 6번 방어하고 네. 그다음에 웰터급으로 이제 올라와서 네. 각 축장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뭐 파키아오 시합, 뭐 마가리토와의 시합, 뭐 이제 코토도 이제 웰터급 전선에 뛰어들고 코토가 웰터급에서 가장 성과를 낸 거는 이제 잡주다랑 스웨인 모슬리를 그 잡주다를 이겼죠. 스웨인 모슬리와 강화전도 이겼는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2010년 넘어서면서는 이제 또 시합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예, 시합 내용은 뭐 별거 없었지만 정말 그 뭐 우리나라에 그냥 복싱 모르는 사람들도 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합이냐고 했던 그 메이웨더 파키아오 시합이 이제 웰터급 타이틀 매치로 벌어지고 마이다나와의 시합은 메이웨더가 이후인가요? 그러니까 파키아오랑 2015년 5월에 했는데 그 전입니다. 마이다나. 그 전에 이제 마이다와 두 차례 시합을 했었죠. 그나마 뭐 좀 메이웨더가 고전했던 시합은 그 마이다나와의 1차전인데 근데 저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만 쿠에바스 시합 코야 시합 트리니다드 시합 보던 세대에서 그 시합을 보면 그게 뭐 전혀 터프한 느낌이 없는 저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1차전도 고전을 했다지만 메이웨더 시합 쳐놓고는 좀 그랬다는 거지 사실 뭐 메이웨더가 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사실 그 메이웨더가 진짜 고전했던 시합은 그 호세 루이스 카스티오와의 1차전 라이트급 시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굉장히 그 박빙이었죠. 예, 굉장히 애먹은 메이웨더가 박빙이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자면 카스티오가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메이웨더가 그 어떤 파이트머니에 진짜 신천지를 개척했고 어떤 그 정말 지금 봐도 완벽한 복싱을 하는데 그 이 복싱의 어떤 그 익사이팅한
그 면에서는 많이 그 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그렇게 우리 눈에 좀 재미없는 복싱을 했을 때 관중들이 안 보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복서가 될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을 채우고 페이퍼뷰를 사서 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복싱의 어떤 흐름, 복싱 팬들의 그 복싱을 보는 뭐 깊이라고 그래야 되나, 또 어떤 눈높이나 그런 부분이 과거에 투박하던 거에서 이제 좀 세련되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 20대나 뭐 30대 초반의 어떤 복싱 팬들과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 로마첸코의 움직임, 그러니까 판정이냐 KO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합을 얼마나 세련되게 끌고 가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관점이 다르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싱이 사실 90년대에서 이제 정체돼 버렸잖아요. 네. 그 세계적인 선수도 안 나오고 이제 해외 복싱도 뜨문뜨문해주고 하다 보니까 복싱 팬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또 젊은 팬들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싱의 흐름이 많이 사실 지금 다른 나라 전 세계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지금 복싱을 보는 팬들을 보면 그런 어떤 복싱의 재미, 요소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쪽에서 찾더라고요. 네. 물론 그러면서 호쾌한 KO가 나오면 열광하죠. 열광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느끼던 그런 거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관점이 걸 많이 느껴요. 준배영님이나 저 같은 클래식 복싱 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관점.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이질적이긴 해요. 요즘 친구들이 보비차콘이나 리몬 시합 보면 왜 이렇게 우둔하게 복싱을 하지? 그 시합에 대해서 우리는 참 미련하게 하면서도 막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복싱을 보여주면 이게 무슨 복싱이야? 이런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세계 타트 매치야? 뭐 그렇죠. 이렇게 나는 건데. 아, 그래서 뭐 얘 메이웨더 한 대도 못 때려. 뭐 이런 그 비교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름 우리는 바추카 리몬하고 그 빅토르 라바나레스의 그런 복싱에 열광을 했는데 요즘 애들이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 세대가 보면 정말 조잡하고 아니 어떻게 저 실력을 갖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고 세계 챔피언이 됐을까 하는 그럴 것 거죠. 같아. 제가 저기 어렸을 때 본 MBC 권투 처음 본 해외 복싱이 저 경기였거든요. 빅토르 갈린데스하고 마이크 로즈먼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전이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치고받고 1차전도 그러더니 2차전도 그래갖고 1차전은 레퍼리 스톱을 당하고 챔피언 2차전은 마이크 로즈먼 주먹이 부러져가지고 경기를 포기하고 이런 세대 관점에서는 이제 그게 아예 원체험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싱인데 요즘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메이웨더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스킬풀하고 예. 로마첸코. 그러니까 로마첸코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로마첸코 우리가 보면 잘해요. 그 완벽해. 근데 그 로마첸코의 복싱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지금 얘기했던 그런 선수 좀 피가 끓지는 않거든. 그 선수의 그렇죠. 그 경기는 완벽해. 뭐 잘해. 진짜 잘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그걸 보고 그 카티하고 호야하고 치고받고 헌즈하고 레나드하고 치고받던 그런 피가 끓지는 않는다고. 로마첸코 샷.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때는 아마 지금 관점으로 그때 시합 그 레프리 스톱 타임 보면 아마 애 죽인다 그랬을 거라고. 그렇죠. 그만큼 뭐 그게 선수 그 안전상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그때가 더 그게 문제가 됐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복싱을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 뭐 그건 우리 세대도 아니지만 40년대 50년대 복싱을 보면 우리가 봐도 저거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고 그 뭐 헤비급 시합 보면 그 1라운드부터 한 10라운드까지 소싸움만 한다고 서로 눈만 보고 계속 크린치 하다가 어쩌다 한 방 제대로 때려서 찬스 보면은 죽을 때까지 패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굉장히 뭐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그걸 갖다 연도를 20, 30년 뒤로 하면은 8, 90년대 시합이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클래식 복싱 팬이 보기에도 투박한 그 복싱이 그 웰터급에 있었으니 그게 이제 이만덕 대 류소리와 지전 같은 경우 그냥 극치죠 극치. 극치죠 진짜 그 옛날 투박한 복싱에 테크닉도 없고 정말 둘이
그러니까 한 명은 노테크닉인데 힘 좋고 주먹 세고 한 명은 테크닉이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정확하네요. 대항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당시에는 복싱 열기가 동양 타이틀만 해도 대단했기 때문에 야 이만덕이 그 류소리 마치 그 류소리 마치를 7회 KO로 때려 눕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당시에는 재밌어요. 류소리 마치는 나름 동양 타이틀 롱런을 하고 아, 있었고 그럼요.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세계 타이틀 2번을 도전했잖아요. 네. 어차피 그리고 그리고 3번 했죠, 3번. 마지막에 이제 파로미노한테 했지만 알바라도한테 도전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계를 해줬고 네. 마지막 것도 해주지 않았나요? 마지막 건 아니죠. 안 해줘. 예. 그리고 이제 파로미노 것도 나중에 해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민 선수와 일단 2번을 붙어가지고 앉았다는 거. 그렇죠. 물론 뭐 최만성한테도 홈타운 그리고 정영근 정영근도 선수도 이기고.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웰터급의 당시 70년대 내노라는 선수는 다 이겼고 조민 선수는 뭐 조민 총장님한테 직접 들었지만 첫 번째 거는 뭐 류소열 마치가 완전 졌지. 너무 심했죠. 그래서- 다운을 2번이나 빼서 무승부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웰터급에서는 동양에서 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뭐 이만덕 선수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일반 팬들이. 그렇죠. 몰랐죠. 전적도 일천했고 근데 적지가 가지고 그렇게 7회 KO로 아니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일본 가서 이기면 만세야. 그게 또 박찬희가 칸토를 이기고 8일 뒤에 벌어졌어요. 8일 뒤에. 그래서 저도 그때 뭐 그 중계를 안 해줘서 그 당시에 못 봤고 신문 기사로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됐다고 그래서 여기 복싱 M에서도 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네. 댓글 반응이 일부 이제 젊은 팬이 댓글을 달았나 봐요. 야 저게 무슨 복싱이냐 어떻게 저렇게 두박을 수가 있냐. 싸움.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930, 40년대 세계 타이틀 매치 보면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야, 느낌이죠. 저게 뭐 가드도 없고 가드도 무슨 뭐 뭐 애를 잡기도 잡나 하고. 뭐 디펜스도 없고 스텝도 없고 그냥 가서 그냥 소싸마듯이 머리 박고 싸우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7, 8, 90년대 시합을 지금 보면 또 뭐 그럴 그렇죠. 수가 예. 있고. 그러니까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테렌스 크로포드하고 그러면은 뭐 누구 뭐 아이크 카티하고 하면 누가 이겨? 물론 내가 볼 때 무조건 크로포드가 이길 것 같은데 시대가 틀린 거지 시대가. 그러면은 그 항상 내가 저거하는 게 펠레가 만약 지금 나왔으면은 저 정도 슈퍼스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 동시대가 아닌 옛날 시대하고 지금하고 뭐 지금 선수하고 비교하는 거는 직접 뭐 누가 이겨요는 좀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러면 뭐 그거는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누가 이겨요 그러면 거의 요즘 애들이 요즘 선수들이 이기겠죠. 이길 확률이 네. 많겠지. 물론 옛날 애들이 내구력은 많지만 신체 조건이나 이 폐활량이 우선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의 그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디펜스나 스피드를 옛날 선수들이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거 그 얘가 좀 이상하지만 중국 그 무협 영화 보잖아요. 70년대 영화 보면 슬로우 비디오 같아. 어이 이런다고. 근데 지금 봐. 그리고 날라도 옛날에 되게 천천히 날라. 근데 그 와이드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확하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영걸이나 이거 하는 거 보고 70년대 뭐 왕우 하는 거 보잖아요. 이건 그냥 하계회야 하계회. 그 영화조차도. 이현걸도 한참 전 사람입니다. 한참 요즘 걸서 누구야 그 요새 또 견자단 뭐 보면은 70년대 영화 보면은 어이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화를 하고 했는데 뭐 60년대 선수 알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구냐 와일더하고 하면 와일더 주먹에 알리가 갈 거예요. 가겠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그게 좀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건 선수 대 선수의 가상 대결이나 선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싱의 트렌드 그게 바뀌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선수끼리의 비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저거 한 게 근데 공통적인 거는 지금 팬들이 가장 열광하는 선수가 이노우에 나오야 또 트랜스 크로포드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잖아요. 완전체에다가 공격적이고 상대를 KO시키는 여기에 대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강하면서 상대를 KO시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상대 KO 못 시키고 아웃복싱 하면은 에이 쟤 별로야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아웃복싱으로 상대를 완전히 차단해도 야 기술 좋네 이렇게 지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에처럼 끝까지 상대를 쫓아가서 KO시키고 허점이 거의 없는 완벽한 복싱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크로포드도 그 궤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 크로포드도 들어가고 그 크로포드하고 지금 이제 웰터급 얘기니까 자론 애니스. 자론 애니스도 뭐 약간 그런 쪽에 속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요즘 선수들이 스스로를 보호를 잘한다 그래야 되나? 그 딴 면으로 보면 좀 더 몸을 사리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굳이 뭐 맞을 수도 있죠. 내 몸에 뇌 손상 당하고 멍 들어가면서 복싱을 할 바에는 안 맞는 복싱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맞아요. 근데 그게 선수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관중들이 별로 야유를 안 하니까. 8, 90년대 몸살이었다가는 퇴출이죠. 퇴출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웃복싱 할 수 있어도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조금 좀 사리면서 해서 제 기억에 관중들이 용납을 하니까. 당시에는 왼손잡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이트머니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그런 이랬다고.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왼손잡이는 공격적이지가 않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통념이 있어서. 예. 디펜시브하다는 그 선입견. 그리고 디펜시브하고. 실제로 옛날에 까다롭고. 왼손잡이들은 카운터 전문이 많았어요. 카운터 전문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구별이 없잖아. 양손 다 쓰고 뭐 스위치하고 뭐 왼손잡이도 공격적인 선수가 훨씬 많은데 옛날엔 그냥 왼손잡이 그러면 디펜시브하고 딱 그게 어느 정도는 그리고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 카운터 노리는 그 수비 위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 프레이저도 원래 왼손잡이인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오른손잡이로 바꾼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헤비급이 역사가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헤비급 역사상 처음 사우스포 세계 챔피언이 나온 게 마이클 93년에 마이클 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왼손잡이 세계 챔피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통념이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 프레이저가 왼손 후커였는데 왼손잡이가 매치하기도 힘들고 좀 인기가 없으니까 오른손잡이로 그 자세를 바꾼 거지. 근데 그래도 역시 조 프레이저 샷 보면 피니시브러가 왼손이 많거든. 레프트가 그래도 왼손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세 자체를 자기는 오른손잡이라고 바꾼 거지. 그러니까 옛날 헤비급 시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오소독스예요. 근데 지금은 사우스포 엄청 많아요. 헤비급에도. 또 마이클 부어로 이후에도 뭐 루슬란 차가이프라든지 사우스포 세계 챔피언들이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사우스폰데도 공격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미랑은 상관이 없어요. 트렌드가 지금. 바뀌면서 그렇게 또 다양화가 되고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웰터급은 마무리를 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흘러와서 요즘도 여전히 웰터급은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테렌스 크로포드하고 에롤 스펜스 시합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에롤 스펜스가 너무 무기력하게 져버려가지고 그 다운 뭐 포인트도 원사이드고 원래 에롤 스펜스가 헤어스타일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짧고 머리가 좀 없었죠. 강한 인상이었는데 그날따라 무슨 아줌마 파마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왜 저렇게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아줌마 파마라고 그러면 안 되나? 어쨌든 뭐 거기에 맞게 약해져 보이고 뭐가 그날은 좀 이상하더라고. 좀 낯설었어요 느낌이 되게. 아니 그리고 평소 에럴 스펜서 같지가 않고 뭐 크로포드한테 주눅이 들린 건지 시합 그 내용도 아주 그 생각보다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크로포드 지금 대항마는 뭐 에럴 스펜스가 슈퍼웰트에서 다시 한번 하자 그러고 그 버질 오르티즈라고 또 전키 우승 그 백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뭐 관리가 좀 문제가 이제 자꾸 그 시합이 연기되더니 결국은 WBA 웰터급 타이틀 매치 한다고 날 잡아놓고 2번을 연기시키더니 지금 슈퍼웰터로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 그 자론 애니스라고 IBF 잠정인가요 지금? WBO 잠정인가? 아니야. 자론 애니스는 IBF 잠정인데 이제 자론 애니스가 그나마 크로포드의 이제 대항마로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에롤 스펜서하고 한 걸로 봐서 자론 애니스도 지금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크로포드를 웨이터급에서 꺾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그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즘 그 복싱을 이제 그 잘 올드 팬분들은 안 보시니까 에롤 스펜스가 28전 28승 22KO 승이었고 테렌스 크로포드가 39전 39승 31KO 승이었어요. 예. 그 에롤 스펜서는 내추럴 웰터급, 그 테렌스 크로포드는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을 했고 주니어 웰터급을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을 거친 다음에 웰터급으로 올라와서
또 4대기구 통합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죠. 이 체급의 4대기구 통합은 에로스펜스 테렌스 크로포드가 현재 역사상 유일한 유일한 지금 업적을 쌓았는데 대개 체급 메이웨더도 그렇고 체급을 올리면 초창기엔 KO가 많다가도 체급을 올리면 KO가 적어지거든요. 이 테렌스 크로포드는 웰터급 타이틀을 따고 7번 방어를 했는데 그 8번의 웰터급 타이틀 매치가 모두 KO 승부예요. 아하. 거의 완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피니시까지도 KO로 이제 해버리다 보니까 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그 테렌스 크로포드가 이노우에 나오야보다 조금 더 위에 그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두 선수는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는데 이 선수는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크로포드의 체격으로 봤을 때 웰터 위로 올라가는 건 좀 무리스러운 것도 있는 거는 같아요. 웰터까지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있고 미들은 좀 그 키나 뭐 무리고. 이들은 근데 웰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그 뭐 어떤 체급을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건 없고 뭐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자론 애니스 시합 보고 야 크로포드도 맞으면 위험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크로포드의 그 어떤 능수능란한 그 시합을 끌고 가는 걸로 보면 자론 애니스도 페이스 말리면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 특히 그게 저번에 에러스펜스 시합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건 자론 애니스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자로네니스가 31승 28KO 승. 예. 패가 없어요. 그리고 예. 노콘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승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좀 전에 준병님이 말씀하신 그 버질 오르티스는 한 체급을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9전 19승 19KO 승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KO 펀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싱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분명히 흥미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고 싶어도 너무 복잡해. 옛날엔 WBA, WBC밖에 없었는데 요즘 뭐가 많아. 아까 그 말씀하신 뭐 지역에도 많아. 이거 타이틀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콘티넨탈. 지금은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를 봐야지. 네, 타이틀보다는 그 선수에 집중을 하고 이 선수가 이제 그 4개의 기구를 메이저 기구를 통합하는 과정. 이제는 통합을 해서 가요. 예전에는 한 체급 챔피언이 되면은 얼마나 오래 방어하느냐가 이제 그렇죠. 솔루션이었잖아요. 예. 그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체급을 통일하고 딴 기구에 가서 또 월장을 해서 챔피언이 되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토크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갔다 무슨 책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뭐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뭐 통합했다 찢어졌다 하니까 옛날엔 그냥 나폴레스 그러면 쭉 방어하다 한 번 뺏겼다가 또 쭉 방어하다 뺏겼다 그러면 끝인데 갈라져봐야 2기구밖에 요즘은 뭐 WBA 갔다가 WBC 저쪽 위체국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IBF 타이틀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아까 준배웅님 군웅알고 시대 때부터 약간 복잡해 하시기 시작. 아니 그러니까 그 특히 그 2000년대 초반 막 그 WBA 막 식스헤드 앤드류 루이스 뭐 제임스 페이지 예. 뭐 거기에 그 2000년대 멕시코 놈 초반에. 누구야 그 오세로이스로 막 해서 막 지지고 볶고 할 때는 뭐 정신이 없더라고. 그리고 다 고만고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합은 나름 레벨은 있는데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뭐 IBF 생겨서 뭐 사이먼 브라운 나오고 그럴 때만 해도 웰터급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저 밑에 있는 애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통합하고 저렇게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0년 넘으면서 웰터급이 그 이렇게 방어를 꾸준히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잠깐 왔다가 바로 또 슈퍼 웰터 올라가고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이 거쳐가는 체급처럼 돼버렸었어요. 아, 메이파크로 있을 때. 벤턴급처럼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웰터급이면 진짜 전통적이고 처음에 1회 때 말씀드렸듯이 미들급의 파워와 라이트급의 어떤 스피드를 겸비한 그런 예. 체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보기 좋은 어떤 복서들의 그 파이트가 딱 보기 좋은 그렇죠. 어느 정도 파워도 있고 뭐 나름 스피드도 있고 한 저건데 이게 뭐 언제부터 뭐 라이트급에서 올라온 애가 뭐 웰터급 세계 챔피언이 되고 막 이러니까 페더급에 올라온 애가 그 로버트 게레로 뭐 이런 애들 페더급부터 시작해서 뭐 웰터급 도전을 하니까 도대체 저게 진정한 웰터급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그런 개념이 됐더라고. 거기다 그 주범은 WBA예요. WBA가 이제
기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네 선수들을 좋은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챔피언이 있으면 도전을 못하니까 다른 기구로 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슈퍼 챔피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차 이상 방어를 해 아니면 통합전을 해. 그래서 챔피언이 되면은 얘는 슈퍼 챔피언으로 올려요. 그리고 정규를 또 만들어. WBA 웰터급 슈퍼 클래스의 챔피언. 그리고 정규 레귤러 타이틀은 공석으로 놔두고 다시 결정전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차요. 그러면 그 밑에 잠정 챔피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WBA 웰터급의 챔피언이 3명인 그런 게 시대가 한동안 지속돼 왔었어요. 아 너무 복잡한. WBA는 재작년부터 자기네가 잠정 네. 챔피언을 지향을 하겠다 해서 잠정 챔피언은 이제 챔피언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 잠정 챔피언 했던 그 선수들을 다 그 만다트 지명 도전자로 바꿔서 뭐 도전을 하든지 정규 챔피언하고 도전을 하든지 뭐 말든지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잠정 챔피언은 없어졌는데 요즘은 WBC, IBF에서 가끔 잠정 챔피언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IBF 같은 경우는 가장 기구 운영을 잘한다고 봐요. 누가 챔피언이 되든 지명전 명령하고 안 시키면 박탈하는데 간혹 이 챔피언이 거취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얘랑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통합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올리느냐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한 쿠션 정도는 봐줘서 잠정 챔피언을 만듭니다. 근데 반드시 만들면 잠정 챔피언이 정규 챔피언이랑 해야 돼요. 아니면 정규 챔피언이 다른 진로를 택하면 이 잠정 챔피언이 정규 챔피언으로 승격을 하는. 그러니까 IBF가 그나마 행정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쌍둥이죠 시게오카 예, 그 긴지로와 유다이. 미니멈급 그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이제 세계 챔피언이 같이 됐어요. 쌍둥이가 아니에요. 2살 차이 있어요. 두 살 형제가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 무슨 감자바위 같이 생겨가지고 미니멈급인데 키는 한 153, 4 되려나 하는데 굉장히 둘 다 파워풀한 복싱을 하는데 그 동생이 IBF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챔피언이 그 부상을 당하고 노컨테스트가 됐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멕시코 챔피언이 굉장히 엄살을 부렸어. 좀 오바를 했더니 IBF에서 잠정 타이틀 매치를 이제 붙여줬다고 일단 이 정규 챔피언이 부상이니까 그 잠정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정규 챔피언하고 다시 하기 전에 한 쿠션으로 1차 방어전을 하겠다니까 IBF에서 잠정 타이틀 1차 방어전 불어 해가지고 못했어요. 못하고 엊그제지 그러니까 2주 전인가 이제 정규 챔피언 다시 불러다 결국 챔피언이 됐는데 IBF는 그렇게 잠정 챔피언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건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잠정 타이틀 매치를 그야말로 잠정. 네. 잠정 타이틀인데 방어전을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쪽에서 흥행도 있고 그러니까 1차 방어전 한 번 방어전 하겠다는데 IBF에서 그거는 안 되고 기다렸다가 정규 챔피언 부상 끝나면 하고 뭐 심한 경우는 휴양 챔피언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최현미가 휴양 챔피언. 네, 휴양 챔피언이니까 WBC는 요거 분명히 세계 챔피언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시합하는 것도 거의 세계 타이틀 매치 레벨이야. 그러면 WBC 다이아몬드 세계 타이틀을 만들었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정규에서는 벗어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근데 그것도 다이아몬드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도 레벨은 세계 타이틀 매치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 챔피언인 레기스 프로그레스가 처음에 그 슈퍼라이트가 막 그 도전할 구멍이 안 보이니까 WBC에서 다이아몬드 타이틀 매치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이 타이틀에 대한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심판으로서는 벨트가 많으면 좋아요. 그만큼 그 어떤 배정받을 그 건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기구 어쨌든 모든 게 적을 때 희소 가치가 있을 때 더 저 대우를 받게 되는데 기구가 적을 때는 당연히 기구의 권위라든지 이런 거에 그 팬이나 선수들이나 뭐 지도자나 프로모터나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구가 이렇게 많고 지금같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선수가 갑이에요. 선수가 갑이고 프로모터가 갑이기 때문에 이제 팬들의 눈높이도 기구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이제 그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4대 통합 챔피언도 많아졌는데 IBO까지 끼더라고. 5대 기구 통합 타이틀 매치라고 해서 보면 IBO도 끼는데 참고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WBA, WBC, IBF, WBO를 메인 4대 기구로 보고 그 밑에 이제 IBO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나 기구의 선두주자죠. 지금은 이제 선두자고 그 밑에 WBU가 있고
지금 좀 유명무실해졌는데 WBF가 있고 예. 한동안 또 영국 쪽에서 IBC가 있었다. IBC는 없어졌고 이제 IBA도 있고 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IBO는 거의 그런 메인 타이틀 매치 할 때 지네도 낑겨가지고 약간 기구로 이제 뭐 그 선수 소개할 때는 그것까지도 그냥 같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벨트도 계속 들고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뭐 그 기구가 많아지고 체급이 많아진 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뭐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볼거리가 좀 많아지고 그 그 체급의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만큼 정말 도전할 레벨의 선수들이 많이 기다려지고 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뭐 맞아요. 그런 찬스에 대한 순작용도 예, 있죠. 해가지고 의외로 또 좋은 시합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위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이 맨날 복싱을 보는 사람도 세계 챔피언이 누가 누군지를 이제 다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싱이 너무 복잡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수를 위주로 좋아하는 그 선수, 하는 시합, 타이틀이 어떤 중요한 이제 부분이 아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문화 현상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복싱은 선수 위주로 즐기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웰터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4부에 걸쳐서 했던 웰터급 그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맏형이신 준배영님 엔딩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항상 저하고 우리 코도바님이 하는 콘텐츠는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해가지고 시작은 잘하다가 이제 이 뒤로는 자꾸 이게 막 그 흐지부지는 아니고 좀 막 많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산만해지는. 네, 좀 뭐 근데 뭐 지금 뭐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타이틀도 많고 선수들도 많아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체급을 한 번씩 이렇게 쭉 그 처음부터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한동안 뭐 생각 안 했던 선수 이름도 불쑥불쑥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올드 팬들이시면 옛날도 한번 회상을 해보시고 또 복싱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젊은 분들은 그런 선수가 있어 하고 한번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또 어떤 복싱에 대한 흥미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